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네, 이렇게 조국 후보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저희 취재팀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더 확인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연구윤리 심의를 받지 않았고 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당시 고등학생이라는 것도 논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노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조 씨가 고등학교 때 작성한 논문으로 아이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실험한 겁니다. 당시 당국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실험에 자신의 혈액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실험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만 승인을 내주는 절차를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는 버젓이 승인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처럼 사람으로부터 얻은 유래물을 연구할 때 지켜야 할 연구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논문 기재 사실과 달랐던 겁니다. 아이한테 승인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못 찾으셨다고 하고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불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제1저자인 조 씨의 소속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 씨는 당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전업을 치러야 되는데 하이스쿨 이렇게 들어가면은 과연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걸 제시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죠. 단국대학교 윤리위원회는 내일 제1저자 자격 문제와 연구윤리 문제 등을 조사하는 첫 연구윤리위원회를 엽니다. 이처럼 연구진이 연구윤리의 기초마저 지키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었고 그게 고교생을 제1저자로 등재할 만큼 무감각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 입학하는 과정에 그 문제의 논문을 활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논문 자체가 취소되거나 또 만약 조 씨가 제1저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면 조 씨의 대학 입학 자체도 취소되는 건지 저희가 입수한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자기소개서와 학생 기록부를 바탕으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2010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 인턴십의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함께 제출된 조 씨의 학생생활 기록부에도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당시 조 씨가 지원한 전형의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단계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생생활 기록부 같은 서류로만 당락이 결정됐고 이 점수는 2단계에도 일부 적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 변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고 돼 있습니다. 부정입학 논란이 불거지자 조 씨 측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조 씨가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논문도 제출하지 않았으니 조 씨가 입학 서류에 기재한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만약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학생들이 조 씨의 학위 취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조 씨의 입학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정경윤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핵심 쟁점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 조 씨가 참여한 논문이 단국대학교에서 발표가 된 건데요. 네. 그래서 단국대학교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의 입학 취소 문제를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논문의 일저자, 이 자격의 문제겠죠. 오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요, 이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논문 얘기를 쓰긴 했지만 일저자라고는 하지 않았다. 또 논문을 제출하지도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만약 이 일저자 자격이 박탈이 되더라도 대학 입학이 취소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취소까지 가게 된다면요, 이 고려대 표현대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셈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슷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입학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국대 심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 결과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 입학한 과정도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 의전원 가기 전에 서울대 대학원에도 갔잖아요. 조 후보자 딸이. 네. 거기서 받은 장학금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 과정이 밝혀졌습니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오늘 취재가 됐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조 씨가 고려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서울대 대학원 진학해서 2학기만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네. 이 2학기 내내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총 8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보통은 이 학생이 학과에 장학금을 신청을 하면 학과에서 심사를 거쳐서 장학생을 통보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이 조 씨가 장학금을 신청한 적도 없고 또 학교가 조 씨를 추천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한 이 장학재단 가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때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조 씨가 서울대 대학원 2학기에 중퇴를 하고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을 했는데 이때 이 낙제 성적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 장학금을 받아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신청도 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아서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감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앞서도 이제 보셨지만 조국 후보자는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평범한 학생한테는 일어나기 힘든 일 아니냐, 국민의 눈높이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네, 조국 후보자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방금 언급된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이 공분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청와대 청원 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 특히 이게 대학 입시 공정성에 대한 문제다 그렇죠. 보니까 이 젊은 층에서의 공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촛불 집회가 예고가 돼 있어서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기득권 세력을 좀 비판했던 조국 후보자의 과거 글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분노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경윤 기자였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파문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조국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여권의 입장은 더욱 견고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후보자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검증해야 할 여당 청문위원들도 함께 나섰는데 비판적인 여론과 꽤 동떨어진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권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여당 법사위원들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선 최근 의혹 제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의 공세를 정치 공세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론 악화의 원인으로 떠오른 후보자 딸 관련 의혹에 문답이 집중됐는데 대학 인턴십과 논문 제일 저자 등재가 특혜가 아니라는 방어 논리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보편적 기회, 열려있는 기회라며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소수의 기회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만약 일반고에도 인턴십 제도가 있고 학부모 중에 교수가 있다면 할 수 있어 특혜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뒤늦게 국민 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회라는 뜻이라고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김종민 의원은 개인이 제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 특목고가 있는 한 자녀의 선택을 막는 것 독립운동 수준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합리적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검증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명 철회나 중도 사퇴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어벽이 두터워지는 만큼 여권 내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훌륭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지방이 많아지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저는 이제 실망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라고 봐요. 솔직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20, 30대 중심의 비판 여론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여권의 기조와 부정입학이라며 조 후보자를 고발한 한국당이 충돌하면서 오늘도 청문회 일정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근처의 바닷물이 이렇다 할 통제도 받지 않고 우리 해역으로 대거 유입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사능 걱정 때문에 그쪽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지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의 바닷물이 우리 앞바다로 오게 된 건지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에 선적된 화물을 내린 뒤 가벼워진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바닷물을 주입하는데 이를 평형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을 평형수로 채운 배가 국내로 들어올 때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평형수가 국내 연안에서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현 주변의 6개 현 앞바다에서 실려와 우리 바다에 방류된 평형수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만 128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가장 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주입된 평형수도 6,703톤이나 됐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오염 위험성 때문에 차단하면서 정작 해당 수산물이 나는 바닷물은 무방비로 유입돼 온 겁니다. 후쿠시마 일본 해역의 바닷물 오염 정도, 국내 해역 오염 여부, 서식 거중에 미치는 영향 등 유통 경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해양수산부는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난 2011년과 2013년 일본에서 온 선박의 평형수를 검사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연안 32개 지점에서 연간 4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오염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미흡해 보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이런 방사능 걱정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얼마 전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 플라스틱과 석탄재를 더 엄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일본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방사능이 나온 품목은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형래 기자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8개 현에서 오는 농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량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해의 경우 4년 전보다 90% 증가한 7,200톤 정도가 수입됐습니다. 가공식품은 수입되는 것마다 검사를 실시해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반송 처리되는데 최근 5년 동안 방사능 때문에 반송된 경우는 35건, 양으로는 17톤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한 번 방사능이 검출된 품목은 검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일자별로 1kg씩 한 번 시험 검사하던 것을 2번 채취하고 검사도 2번 실시하는 등 검사량을 2배로 늘리는 겁니다. 고형차와 볶은 커피,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17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 방사능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세슘만 해도 물리적으로는 300년 정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염이 금방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번 조치는 일본산 석탄재, 재활용 폐기물에 이어 세 번째 나온 정부의 대일본 조치입니다. 일본이 민감해하는 방사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오늘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그 내용 포함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또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놓고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5분 만에 회담이 끝났습니다. 송욱 특파원의 보도 먼저 보시고 바로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열린 한중일 회담. 황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배제하고 영내 무역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한국을 편드는 듯한 표현을 하며 양국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正视历史，面向未来，是三国合作的政治基础。
하지만 오늘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 35분 만에 끝났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28일 시행 예정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 만료까지 사흘 남은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연장하십니까? 지소미아는? 일방 없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고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태국 방콕 회담 이후 20일 만에 다시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겁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이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는 데는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송욱 특파원이 이야기한 대로 20일 만에 다시 만난 두 장관, 오늘도 분위기가 싸늘했는데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봐야겠죠? 네, 지난주 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대화 기조를 내비쳤고요. 일본도 반도체 부품에 대한 두 번째 수출 허가를 하면서 해법 마련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고요. 또 고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한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하면서 또 평행선을 긋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결국 대화의 문을 닫지 말자는 선에서 오늘 만남을 마무리한 겁니다. 자, 우리의 대응 카드로 꼽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실 그걸 연장할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인데 오늘 그 자리가 그 장관이 만난 자리가 사실상 마지막 담판 아니었나요?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입니다.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면 협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고노 외무상이 강 장관에게 먼저 그 지소미아 문제를 물어보고 회담 직후에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일본은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입장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결정 시한이 24일이면 아직 사흘이 남은 건데 내일 관련 결정을 발표한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내일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를 거쳐서 내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23일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협정을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SBS 탐사 리포트 끝까지 판다에선 오늘도 스스로를 관세 국경의 수호자라고 부르는 세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외국 나갔다가 올 때 $600 넘게 물건을 샀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걸 단속하는 세관 직원들은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있을지 최고은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2016년 11월 관세청 세관장을 지내고 퇴직한 이른바 전관이 현직 세관 공무원 김 반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잘 지내지? 다름 아니라 용건을 얘기하면서 친구에게 받은 문자부터 전달합니다. 친구의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딸이 파리 여행을 나갔다가 김포 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인데 샤넬 가방 때문에 한도가 넘는다고 걱정을 한다. 아는 직원이 있다면 통과시켜달라는 겁니다. 부탁을 받은 김 반장. 샤넬 가방을 메고 오는지, 가방에 넣어오는지 등을 물어보고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잘 나갔습니다. 저는 아니고 반장에게 부탁해서 안내했어요. 현장 근무자까지 부정한 청탁이 내려가고 청탁한 대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샤넬 가방이 통과된 겁니다. 전관 예우 관행이 작동한 겁니다. 전직 세관장이나 이 전관 친구의 딸 모두 취재진에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지금 이분이 가방을 가지고 오는데 좀 무사히 좀 그냥 빼달라 이렇게
없어. 처음 들어나. 너무 이상한 얘기 하시네 지금. 그 2016년 6월에 혹시 그 프랑스 파리 혹시 갔다 오신 적 있으시죠? 네. 기억은 안 나시고요. 따로 구매한 적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샤넬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이 가방의 가격은 4,800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구매 장소나 조건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다르겠지만 이 가방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 세금을 2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문자 몇 통으로 딸이 당연히 냈어야 할 세금을 면제받은 겁니다. 일반 여행객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한 30분 이상 걸리죠. 그렇게 되면 네, 다 가방 까고 다 일일이 물건 보고 이거는 왜 그러느냐. 뭐 똑같은 물건이 10개 이상 있으면 너 장사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국민들한테는 진짜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런 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세관 검사를 봐주는 수법은 다양합니다. 여행객이 화장실 들어갔을 때 이 세관 직원이 화장실 들어가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세관 직원을 만나갖고 물건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는데 이 여행객은 엑스레이 통보해버려요. 세관 직원은 인문 통보해요. 여기는 엑스레이가 없어요. 세관 검사가 손쉽게 무력화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관 생활 하고 나니까 그냥 신고하는 사람이 바본 거라요. 그냥 얼마든지 지인만 통하면은 아무리 비싼 거 세금 많이 낼 것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건데 그럼 한마디 많이 써요, 세금이. 전관 예우나 자기 식구 봐주기 관행 뒤에는 허술한 세관 검사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관세청 직원끼리 서로 밀어주고 또 끌어주는 이런 끈끈함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인사청탁입니다. 관세청 안에서 원하는 부서, 특히 이른바 뒷돈이 생길 수 있는 곳으로 배치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세청 공무원 김 반장이 동료 정모 씨와 주고받은 롤렉스 시계 사진들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방을 보면 정 씨가 롤렉스 시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사청탁하면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물 좋은 부서가 어디인지 그런 부서에 갈 수 있는지도 상의합니다. 가 가면 허탕인데 여기 오셔야 물을 만나는데 무조건 가 누리세요. 무조건. 오늘 과장님이 불러서 말씀하셨답니다. 너랑 준이는 일지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둘만 알고 있고 소문 내지 마라. 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는 수출입 업자나 관세사와 접촉이 잦은 곳들입니다. 통관해서 아니면 는 진짜 전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자리고 돈 낼 게 없거든. 물 좋은 부서는 뒷돈이 생기는 부서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대화방에서는 항구로 가야 한다. 항구 가면 빌딩을 세울 거다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당시 공항 세관에 있던 김 반장이 항만 쪽 통관 업무를 맡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겁니다. 항만 가면 규모가 엄청 크죠. 세관 직원이 말하면 그냥 통과해요. 세관 직원 수많은 손짓 한번 해버리면 항만 직원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냥 무조건 통과입니다. 그게 보통 그런 말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거 항만에서 1년만 근무하면 집 한 채 산다고. 인사철만 되면 김 반장과 동료 직원들이 서로 희망 부서를 상의하고 심지어 윗선에 줄을 댄 흔적도 대화방 곳곳에 드러납니다. 과장님께도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김 반장 추천하는 곳으로 알고 계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관장님께 말씀드렸나요? 아님 내가 해야 하는데. 오늘 여행 중이실 것 같아서 내일 점심쯤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금품을 써서 인사청탁하고 청탁에 성공해 물 좋은 부서에 가면 또 다른 비리의 유혹에 빠지는 구시대적 비리고리가 여전한 겁니다. 관세청은 6급 이하 직원의 전복권은 세관장에게 있으며 특정 부서에서 최대 몇 년까지 근무 가능한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고 SBS에 밝혀왔습니다. 비리 고리를 끊지 않으면 관세 국경 수호자라는 관세청의 홍보 문구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돈 안 내고 반말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숨지게 한 피의자 장대호가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막말을 쏟아내면서 자신은 피해자 유족에게 미안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반소매 반바지 차림으로 장대호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드러난 얼굴에선 반성의 표정을 조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발언을 제지하자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 장 씨는 유족들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 묵은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오늘 조사에서도 피해 투숙객을 살해한 건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잘못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장 씨에 대한 프로파일러의 최종 소견을 받아본 뒤 모레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자수하겠다며 찾아온 장 씨를 근처 다른 경찰서에 가라고 안내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은 오늘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당직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강제로 마약을 주사하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신고가 며칠 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증거까지 여럿 확보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직 남성을 붙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입니다. 지난 15일 이곳에서 20대 여성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고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이 3년간 교제하고 결혼 약속까지 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 김모 씨. 개인적인 일로 상의할 게 있다며 여성을 불러냈습니다. 무슨 말고 그냥 뭐 의견을 듣고 싶으니 시간을 좀 갖냐고 해서 원래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해돋이로 보러 가고 이제 제사 있으면 가서 드리고 그럴 정도 사이였었기도 하고. 김 씨는 A 씨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으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팔에 주사를 놨습니다. 팔을 이렇게 붙잡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주사를 놓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뭐 만지지 말라고 이러면서 가나? 그렇게 했고 못 나가게 하려고 잡아 끌면서 계속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A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김 씨는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들어가지 마 10분도 안 돼가지고 뭐 나랑 작당까지 그래가지고 나와 시끄러워야지 남자가 차 타고 가보려고 내가 경찰 치우다. 출동한 경찰은 펜션에서 김 씨가 범행에 쓴 걸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했고 김 씨가 인근에 버리고 간 승용차도 찾아냈습니다. 또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해 필로폰 양성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도 경찰의 수사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김 씨에 대해 출국 금지에 조치했습니다. 김 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했는데도 이에 대해선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에서야 체포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강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미국의 작은 한인 교회에서 한 60대 목사가 10명 넘는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오랫동안 세뇌했다는데 해당 목사는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A씨는 4년 전 김모 목사와 처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김 목사는 이후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10대 때부터 해당 교회를 다닌 A씨는 줄곧 김 목사로부터 무조건 복종을 요구받고 감시까지 당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며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면 저주받는 거고 생명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 목사는 저에게 절대적인 존재였고 신앙의 리더고
4년 넘게 김 목사와 관계를 맺어온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친언니인 B씨도 수년간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생도 당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동생 방에 갔어요. 너도? 제가 그랬더니 확인해보니 교회의 여성 신도 10여 명이 김 목사로부터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김 목사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강도 높은 육체관계를 요구받으며 길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적 아내가 돼야 한다고 꾀었고,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데 제일 예쁜 각시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성관계를 맺은 뒤엔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오전 11시 10분부터 남자 만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나쁜 놈. 분명히 어떤 놈하고 같이 있을까? 금품도 요구했습니다. 좋은 차 타야 한다고 차도 직접 골랐고 제가 리스값, 보험값도 다 냈고요. 그거 메꾸려고 철장 수리사까지 했었어요. 미국 경찰은 강압적 성관계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미국 법원은 목사가 위험 인물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거느리고 소위 협박이나 유인에 의해 가지고 떠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이건 사실 국내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불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 피해 여성들은 김 목사를 한국 검찰에도 고소했습니다. 그 여성 신도들이 인식했던 것이 이게 성관계, 남녀 간의 성관계의 의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의 하나로서 생각을 했었다는 부분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도 가능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도 가능할 수 있다. 취재진은 조사를 받으러 한국에 온 김 목사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고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경기도 교회를 직접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와 계시니까 지금. 목사님께서는 몇 분만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아니 지금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요? 조사 받고 계시는데 알잖아요. 그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죠 다. 지금도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결백을 주장합니다. 저는 수사관에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빨리 이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건 괜히 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 집 다 알았고 다 알았어. 산 꼭대기에 있는 집. 응? 그게 하나가 아쉬웠지 얼굴 제대로 못 본 게. 검찰은 김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고 경찰은 1차 소환에 이어 김 목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이달 초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이후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전선 수백 가닥이 늘어진 기계실 한쪽이 청소 노동자 4명의 휴식 공간입니다. 전자파 있어가지고 시끄러서 그러고 막 너무 머리가 아파 죽고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지하 2층 계단 아래 공간에 마련된 휴게실은 바로 설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학생들의 발소리 탓에 잠깐 눈 붙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간이 한풍기가 있지만 곰팡내가 진동합니다. 원래 냄새가 엄청나요 여기. 말도 못해. 한여름에 에어컨 하나 없이 선풍기로 버티는 건 휴식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네, 청소노동자 3분이 쉬시는 휴게 공간입니다. 이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에어컨과 환풍기조차 없습니다. 오늘 외부 온도는 3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실내 온도는 그보다 2도 높은 3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지만 공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9일 60대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서울대생들은 사망한 청소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로하실 때는 좀 불편하게 지내셨지만 이제 위에서는 좀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대도 뒤늦게나마 휴게실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그저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만 바랍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은 시설될 수 있는데 그런데 원하는 거고. 조용히 쉬고 냄새 안 나고 하적한데 공기 맑은데. SBS 정성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 가운데 서쪽 인천 송도와 동쪽 남양주 마석을 잇는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022년 말에 공사에 들어갈 텐데 수도권 교통지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GTX는 지하 40m 깊이의 대심도 터널을 달리는 급행철도입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빨리 오갈 수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를 출발해 서울 여의도와 서울역, 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을 동서로 가르는 노선인 겁니다. 국토부는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천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GTX B는 수도권의 동서를 시속 100km 수준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 송도나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총 길이 80.1km에 이르는 노선을 짓는 데는 사업비 5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GTX A 노선과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인 C 노선에 이어 B 노선까지 사업 시행이 확정되면서 수도권의 교통 지도가 새롭게 바뀔 전망입니다. GTX B 노선은 기본 계획 수립과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이르면 2022년 말 착공될 전망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북한에 대화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한도 협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인데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협의 직후 사실상 북한을 향해 실무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Regarding the restart of those negotiations, we are prepared to engage as soon as we hear from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의 명분이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어제 끝났으니 대화 테이블로 나오란 겁니다. 비건 대표는 자신이 러시아 대사로 갈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도 부인하면서 북미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We hope Chairman Kim will come to the table and get a better outcome. 하지만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며 대미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한 북미 관계 개선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혀 협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미는 지금 뉴욕 채널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2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북미 협상이 다음 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2달 사이 4명이 붙잡혔습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경산시의 한 파출소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경위 A씨는 지난 15일 새벽 대구 수성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6%,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인 상가집에 갔다 오시다가 같이 가는 지인이 거기 수성구 시집인가 거기에 사는데 같이 거기에서 중간에서 술을 먹고 기가 중에 그랬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현재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 6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달 28일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앞서 20일에는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경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가에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뒤쫓아온 또 다른 경찰에게 붙잡히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말
경찰청으로부터 기관 주의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2주 전쯤 홍콩에 있는 영국 총영사관 직원 한 명이 중국 본토로 출장을 갔다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 시위를 놓고 영국이 중국을 공개 비판했던 터라 실종과 관련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오늘 중국 당국이 그 직원을 구금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 직원 사이먼 정 씨는 지난 8일 아침 중국 본토 선전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밤 10시쯤 정 씨는 홍콩으로 돌아오는 고속철을 탔다고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날 위해 기도해달란 마지막 문자와 함께 연락이 끊겼습니다. 홍콩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정 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So far, the Hong Kong Police Force does not receive any notification from the mainland authority. 중국 외교부는 처음엔 관련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가 실종 13일째인 오늘 정 씨의 구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因为违反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被深圳警方处以行政拘留15天的处罚。 중국 정부는 정 씨가 영국인이 아닌 홍콩인, 즉 중국인이라며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최근 홍콩 문제에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가에선 정 씨의 구금이 홍콩 시위에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영국 정부에 대한 중국의 견제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2012년 공정방송 요구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뒤 복마감 판정을 받고 투병해온 MBC의 이용마 기자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 기자의 치열했던 삶과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이 기자가 바랐던 언론개혁, 참 언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 정부의 개각이 예상되는 9월 중에 한일 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한일 양국 모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략물자 수출에 수도꼭지를 주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주려는 게 일본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은 특별 포괄 허가 제도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통관이 될 거고요. 김 실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선 현재 제시한 1+1안, 즉 한일 기업의 출연금 조성 방안이 최선이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면서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포인트지만 한국의 참석에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한일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9월 중에 예상되는 어떤 일본 정부의 개각이라든지 또는 집권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직제 개편 등이 이루어지고 아마 그러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김상조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에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게 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